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5월 5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대지진으로 최소 7,000명 이상 사망한 네팔에서 매몰된 지 8일 만에 101살의 고령자가 구조되었다는 소식에 세계는 또 한 번 눈물을 삼켰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땅 속은 물 속과는 확실히 다른가 봅니다. 갈라지고 뒤집어지고 무너져 내려도 어딘가에는 틈이 있고 수분이 있어서 100세가 넘은 고령자가 무려 8해나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1년 전 배와 함께 침몰해간 세월호 사람들이 또다시 떠오릅니다. 그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다 최후를 맞았을까?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은 침몰 후 몇 시간 정도를 버텼을까? 왜 우리는 단 한 사람도 구조하지 못했을까? 인양해야 할 진실이 너무 많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네, 오늘은 일제시대 소파 방정환 선생이 커나가는 아이들에게 미래 조선의 독립과 회복, 광복의 꿈을 고취시키자 그런 뜻으로 만든, 제안했던, 그래서 채택이 된 어린이날입니다. 좋은 시간들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날 특집 방송 형식으로 하루 전인 5월 4일 오후 2시 40분부터 녹음된 방송이라는 것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프로그램 구성은 경제뉴스 브리핑 중국 경제 특집, 한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 이런 얘기들을 좀 위주로 해보겠고요. 팟캐스트계의 이제는 신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절대 강자의 자리를 거의 굳혔다고 봐야겠죠. 새가 날아든다를 이끌고 있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푸른 나무 모시고 팟캐스트계의 이모저모, 수익 구조랄까, 신뢰성 확보, 다양화, 플랫폼의 다양화, 또는 우리 또 푸른 나무께서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해봤더니 팟캐스트들과의 연대, 넓은 의미의 연대, 뭉치고 협력하는 것, 이런 철학도 많이 갖고 계시던데 그런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해오름 자산 컨설팅의 오진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한반도를 둘러싼 두 열강이자 G2, 20년 후에는 뭐 세계 순위가 바뀔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오늘 중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는데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이고 한국과 가장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무제표 숫자들로도 밀접한 게 드러나고 있는데 한중 관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의 경제 규모 등 우선 기본적인 비교를 좀 해볼까요? 예, 먼저 미국의 GDP 국내 총 생산액은 17조 4천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10조 4천억 달러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인구가 3억 2천만 명이기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은 5만 5천 불 가까이 되고요. 중국은 13억 7천만 명 되기 때문에 1인당 소득이 7,600불로 세계 80위 정도 하겠습니다. 7,600달러? 예. 아직은 뭐 크게 뒤지는 건데. 그래서 뭐 한 20년 후에, 15년에서 20년 후에 중국이 미국의 GDP를 능가하는 GDP 숫자는 12,800불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우리가 한 3만 달러가 조금 안 되죠? 예, 28,700불이 되고 올해 한 3만 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AIIB 그리고 사드 이 두 문제가 뭐 몇 달째 신문의 주요면을 장식하고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외교적 균형 주역할을 할 수는 있을까, 진정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 이익, 그리고 한반도 공동체 전체 차원의 이익, 이런 관점에서 아마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치열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3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설립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영국을 끌어들이면서 유럽의 뭐 프랑스, 독일 뭐 그런 많은 국가들을 끌어들였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뭐 또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심지어는 브라질까지도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전 세계적인 투자은행을 인프라 투자은행을 만들어서 네. 미국하고 일본만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인데, 미국 입장에서 반대하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많은 나라들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체면은 좀 구겼는데, 이 사건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패권이 넘어가는 스타트를 알리는 신호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시진핑 주석이 1대1로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이제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 21세기 실크로드를 이제 앞으로 20-30년간에 걸쳐서 건설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60개 나라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국의 국력을 과시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미국 입장에서는 사드라 그래서 이제 중국을 경계하는 중국의 미사일 체제를 좀 무력화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에 직접적으로 배치하기를 이제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AIIB와 사드를 뭐 이렇게 양자택일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언론 보도가 나가는데, 네. 그것은 굉장히 국익에 침해되는 것이고, 우리는 미국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을 모두 고려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양자택일이 전혀 아니다. AIIB와 사드를 주고받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그 족쇄에 갇혀서는 안 되는 거고, 예, AIIB는 경제 문제고 사드는 군사 문제인데, 지금 우리 오 대표가 사드 언급을 하면서 뭐 중국을 겨냥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미국이 적어도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거나 견제한다고는 말하고 있지 않죠. 예. 고고도 미사일을 격추시키기 위한 요격 시스템인 건데, 1차적으로는 북한의 네. ICBM을 겨냥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중국 또 그 영향권 아래 두려는 것이지만,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 시간으로 미국이 중국을 바로 겨냥한다 이렇게 더군다나 방송에서 바로 말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예, 1차적으로 북한이죠. 예.
대만도 AIIB에 참여하겠다고 했죠? 예, 대만도 참여하기로 했는데 중국에서 좀 곤란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나라 이름을 어떻게 하느냐 때문에 네. 아직 좀 신경전하고 그 문제가 조금 뭐 좁혀진 것 같더라고요. 중화인민공화국하고 또 비슷한 이름의 다른 이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하자 이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국은 AIIB에 세계 많은 국가들의 참여는 물론이려니와 자기들은 지금 뭐 분단됐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의 또 다른 뭐 정부 형태라고 이렇게 아주 어정쩡한 관계를 택하고 있는 대만에 대해서도 포용함으로써 과시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아마 명칭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아까 네. 오면서 뉴스를 들으니까 그 얘기가 거의 타결이 됐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중국이 G2에서 명목상의 G1, Great One, 세계 최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뭐 이거 국제 질서 사이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그 첫 번째가 군사력 우위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미국의 국방비가 670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150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양국의 군사력 격차는 있고 그리고 우주 경쟁도 치열한데 중국의 이제 무기는 그 유인 우주선 기술, 핵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런 첨단 무기들을 갖추고 있고 현대전의 핵심인 해군력과 원거리 정밀 타격에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번째 항공모함 건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11척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군사력에서 분명히 차이는 있다. 예. 특히 군사력에서는 이제 뭐 무기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무기의 질이 워낙 네.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예, 특히 예. 현대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 예,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두 번째 조건은 이제 가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주의라든지 인권, 국제 평화, 약자 보호, 정책 신뢰도 그리고 이제 그 대학 교육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가치 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은 이제 그 정직한 중개자, 권 있는 세계 경찰 그런 것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미국의 그 지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 네. 중국도 이에 이제 그 서서히 여러 가지 모습에서 이제 가치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지금 그 중국이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국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조금 부족한 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어야지 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국은 그러면 현재로서는 세계 최강이라고 뭐 크게 의심받지 않는 미국과 아주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중국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예, 뭐 미국은 아시다시피 6.25 전쟁을 통해서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 군사 동맹, 혈맹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여태까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국이고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2000년부터 중국 경제가 급부상하면서 지금은 중국으로의 수출이 우리나라가 무려 30%나 차지합니다. 홍콩 포함해서. 그래서 워낙 그 경제적으로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경제적 관계에서는 중국이 훨씬 중요하고 이미 현재 상태에서도 미국으로의 수출이 한 1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벌써 중국과의 그 수출 측면에서는 미국보다 한 3배 정도 중요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중국과의 경제적인 그 한중 FTA라든지 경제적 관계를 굉장히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그 혈맹이고 우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그 군사적인 것 또 대북 문제 그런 그 외교 안보적인 문제에서는 더욱더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가 남북 대립 국면이 계속되는 한 이것을 지렛대로 한 중국이나 미국 또는 러시아나 일본 등 주변 열강들이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긴장이 완화되어야 한반도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키는데 우리가 그나마 주체성, 자율성, 활동 공간 이런 걸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참 어려운 문제죠. 네. 중국의 작년 GDP가 지금 미국의 한 60% 수준밖에 아직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미국을 제칠 때는 언제쯤으로들 국제경제학자들은 예상하고 있나요? 예, 그 일반적인 자료나 중국의 자료를 보면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중국이 미국을 제친다. 이것이 뭐 일반적인 그 자료인데요. 그 오늘 그 뭐 미국 농무부에서 나온 전 세계 거시 경제 전망 자료에 따르면 그 2030년에도 미국이 중국보다 조금 앞선다는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그 2030년에 앞으로 15년 후에 미국의 GDP는 24조 8천억 달러, 그래서 약 3경원 정도가 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 20% 정도를 차지할 것이다 보고 있고, 중국은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22조 달러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6조 6천억 달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인도는 2030년 경에는 세계 경제 규모 사이즈로 봐서 몇 위쯤 랭크될 것 같아요? 예, 3위가 되고요. 현재 3위인 일본이 4위가 돼서 6조 4천억 달러로 근소하게 밀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독일은 뭐 아주 강한 나라 이러던데 독일은 베스트 5 안에 못 끼는 모양이죠? 독일이 현재 4위인데요. 네. 그 인도가 급부상하면서 이제 5위 인도 때문에 정도 밀린다. 예, 5위 정도 차지하는. 그나저나 이런 순위 발표들을 보거나 들을 때마다 항상 들었던 질문인데 좀 무식하지만 하나 물으십시다. 이거 누가 뭐에 근거해서 집계하는 거고 믿을 만한 겁니까? 정확한 겁니까? 그 뭐 나름대로 합리성의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뭐 그 여태까지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고 그다음에 그 인구 수 그리고 뭐 교육 수준 여러 가지 산업 생산 그리고 뭐 서비스 산업 규모 그런 것들 고려해서 예전에도 이런 거 쭉 집계를 해왔죠. 예, 그렇습니다. 잘 들어맞았나요 그동안? 뭐 일반적으로는 좀 뭐 거의 맞아 왔던 거예요. 물론 이제 중국이 이만큼 빨리 그 성장하려는 예측은 좀 덜했던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너무 짓궂게 많은 걸 꼬치꼬치 묻는 거죠. 궁금해서 그러는데 중국과 인도의 부상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인구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중국 시진핑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 시진핑 정부는 부패와의 전쟁, 그다음에 두 번째로 힘주어 역점을 두고 있는 게 대규모 국유기업의 개혁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현재 112개쯤 되는 기업을 궁극적으로는 한 40개로 굉장히 많이 줄이겠다 그러는 건데 왜 줄이려는 겁니까? 예, 지금 국유 기업이 그 상해 증시 한 60% 정도 차지하고 선전 증시의 뭐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그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주식제 기업이나 어떤 그 민간 기업에 비해서 많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에서 벤처 육성 정책을 열심히 쓰고 있고 국유 기업들이 너무 이렇게 크기 때문에 국유 기업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112개를 40개로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이는 과감한 개혁을 하는데 근데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위협적인 이유는 뭐냐면 여태까지 미국의 1위 기업은 세계 1위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의 1위 기업이 세계 1위가 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바로 국유기업 개혁이 갖는 파괴성이고 그리고 굉장히 효율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기업 가운데 중복되는 것을 이제 하나로 합치는 거죠. 예, 결국 효율성 차원에서 민간과 공기업이 경쟁하거나 할 때는 자본의 논리, 경쟁의 논리가 좀 더 확실히 관철되는 민간 기업 쪽으로 힘을 싣겠다. 그리고 네. 비효율의 비효율의 극치인 공기업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 대출을 많이 쓰는데 순이익은 적게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혁하는데 개혁 1억원 나오는데 중국 남차와 중국 북차가 합병을 해서 5월 7일에 중국 중차로 이렇게 출범합니다. 자동차 회사입니까?
그 고속철도 만드는 회사거든요. 고속철도. 근데 남차와 북차를 합쳐서. 예, 중국 중차로 거듭났는데 그 회사가 세계 고속철도의 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의 로템이 시장 점유율이 2%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고. 우선 뭐 중국은 자국 내 물량만 다 소화하더라도 세계 전체 고속철 수요의 몇십 %는 확보하는 것일 거고. 예, 그래서 이제 해외 부분이 10%인데도 시장 점유율 52%인데 네. 앞으로는 1대1로 통해서 이제 많이 진출하고 미국도 진출하고 선진국도 이렇게 진출하는 기술력으로 세계 1위가 됐기 때문에 네. 시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개척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파워는 더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청취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1대1로라고 방금 우리 오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한문으로 써놓으면 바로들 아실 겁니다. 하나의 띠, 하나의 길 그런 얘기인데 중국이 신 실크로드를 통해서 거대한 경제적 패권을 이루겠다. 그리고 하나의 연결고리의 출발점인 중국이 크게 돌아서 전 지구를 글로벌하게 돌아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원대한 서클을 만들겠다. 이런 것의 상징적 표현이죠. 그나저나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도 전국체전을 합니다. 우리처럼. 전국체전이라는 걸 해요. 네. 그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런데 중국 전국체전에서 1위를 한 사람의 약 45%가량이 올림픽 1위 기록이랍니다. 지금 아까 그 미국의 1위 기업이 곧 세계 1위 기업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중국의 1위 기업이 세계 1위 기업으로 곧 뒤바뀌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얘기가 생각났어요. 이미 체육 부분에서는 중국의 전국체전 1위면은 그 중에 반가량은 세계 신기록 보유자라니 그러니까. 네. 아무튼 뭐 결국 13억이라는 거대한 인구와 5,000년 동안 쌓였던 문화 이 두 가지가 융합돼서 나오는 힘일 텐데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오 대표가 또 특히 강점을 보이는 중국 증시 얘기도 하나쯤은 해봐야겠죠. 최근 상해 증시가 4,500포인트까지 1년간 거의 2배 급상승했는데 중국 증시 시가총액이 이제 GDP와 거의 같은 규모가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 중국의 그 시가총액이 GDP 대비 한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좀 저평가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졌는데 벌써 50% 정도 올려 들어와서 상승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1경 900조 원입니다. 그래서 63조 위안인데 이것은 중국의 작년 GDP 63조 6천억 위안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식시장이 GDP 대비 60에서 120% 사이인데 보통 100에서 120% 사이면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중국이 이제 그동안의 부동산 침체라든지 공급 과잉의 산업 어떤 침체에서 벗어나서 1대1로나 국유기업 개혁 그리고 이제 중국의 유동성 보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서 2분기부터는 좀 벗어날 걸로 이런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작년에 중국의 상장사들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회사 중 8개가 은행, 그리고 나머지 2개는 국영 석유 회사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역시 은행하고 국영, 그러니까 이제 독점적으로 영업권이나 이런 것을 행사하고 있고 부여받은 석유 회사. 우리로 치면 옛날 유공 이런 식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중국의 8개 은행 가운데 5개는 국유 대형 은행입니다. 그래서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이고 그리고 3개의 주식제 은행입니다. 여기는 이제 민간은행이죠. 여기는 이제 초상은행, 상해포발은행, 흥업은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2개는 이제 페트로차이나 세계 1위 정유업체 페트로차이나고 중국 석화 시노팩이라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공상은행 같은 경우에는 48조 원 정도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올린 거죠. 중국 증시가 과열이다. 이제는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아니다. 앞으로도 좀 더 오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 특히 유럽의
유럽의 증시 관계자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 아닌 논쟁이 일고 있다는데 우리 오 대표는 어떤 입장입니까? 아울러서 중국 증시가 과열이냐 아니냐를 보는 세계 경제의 시각도 잠깐 정리를 해서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하죠. 예, 지금 4,500포인트를 이제 등락하고 있는데, 그 GDP 100% 수준이니까 어느 정도 중국 증시의 저평가는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과열되는 측면도 있는데, 중국 증시의 특징은 정책 시이고, 그리고 중국 정부의 의지가 이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상승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는 이유는 지방 그 정부에 많은 부채들이 있는데 네. 그것을 직접 그 은행에 부담으로 하지 않고 이제는 직접 금융으로 그러니까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아하. 그런 그 유상증자 대규모 유상증자를 해서 국유기업 지분을 이제 국유기업이나 지방 정부 지분을 이제 그 외국인 투자가들 자본을 흡수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있는데 지방 정부의 부채를 그러니까 증시의 여유 자금 또는 증시 자금을 통해서 갚아 나가겠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인민은행이나 뭐 중국의 그 지방채를 좀 더 이제 발행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노력들이 있고 그리고 중국의 그 기업 이익들이 이제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단기적으로 급상승했지만 이제 조정을 거쳐서 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보고 있고요. 네. 전문가들 간에도 이제 조금 이제 너무 과열된 게 아니냐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이제 조정을 거쳐서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고 주요 정책 가운데 징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이징, 텐진, 허베이성 여기 3천만 명 넘는 쪽으로 그 이제 그 투자를 하는 것인데 6년간 7,600조 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그 7,600조 원이면 우리나라 예산이 370조 원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한 20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 세 군데만 합쳐서 세 군데만 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예, 6년간 7,600조. 그리고 국유기업 개혁 아까 3분의 1로 줄은 국유기업 개혁이 있고 그리고 상해 자유무역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천진, 복주, 광동해서 4개의 자유무역지구 개발하는 게 있고 예,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중국 경제의 그런 그 1대1로 같은 그런 국제적인 발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중국 증시의 용서숨은 중국의 커나가는 국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일단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30년에 중국이 정말 세계 유일 최강의 자리에 오르는지 15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 함께 한번 지켜보시죠. 네, 오진근 대표 오늘 중국 경제 특집성 전망과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자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날씨마저 오늘은 모처럼 이렇게 바깥 나들이 하기 좋도록 아이들 생각해서 하늘도 좀 배려를 한 모양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잘 보내고 계신지요? 말씀드렸던 대로 팟캐스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지금 5월 4일 현재인데 사전 녹음 방송입니다만 보니까 팟빵 순위는 2위로 나오는군요. 새가 날아든다. 이끌고 있는 푸른 나무 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저를 한번 노량진 모처로 초치해 주셔서 긴 말씀 재밌게 나눴고 푸른 나무의 힘이랄까? 그걸 한번 제대로 느꼈습니다. 거기 다녀온 여파로 짐작이 되는데 페이스북에 뭐 친구 신청도 갑자기 좀 늘어났고 제가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 실시간 팟빵 게시판에도 새날에서 듣고 왔다. 그걸 밝히신 분들. 그다음에 3번의 북 콘서트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세월호 관련 책을 낸 그 자리에 새날 방송을 듣고 왔다고 꼭 밝히시는 나이 드신 할머니 분도 기억에 남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우선 하나 여쭙죠. 예. 푸른 나무라고 하고 제가 팟캐스트 문화에 익숙치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왜 다들 닉네임을 쓰는 거죠? 본명, 실명을 쓰지 않고? 글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는 온라인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부모님들이 지어준 이름 이것이 아닌 내가 지은 이름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원래 닉네임 이런 개념이. 예. 그리고 이제 또 시대가 그 시대다 보니까 본인들의 어떤 실명이 알려지는 게 불편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편할 수 있다 하면 뭐 모종의 불이익 또는 예, 탄압 또는 그렇죠. 뭐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드러났을 경우에 있을지도 모를 그런 것을 염려해서 닉네임을 쓴다. 이를테면은 어떤 쪽에 누가 유명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견디기 힘든 게 네. 권력계 탄압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배류로 대표되는 이런 친구들이 이 방송 내용과는 아무 상관없이 신상을 털어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가족들의 이야기를 뜬금없이 한다거나 모 팟캐스트 하시는 어떤 그 여성 팟캐스터 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따님을 당시에 그 흔히 말하는 시발단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따님을 대상으로 협박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생활이 불편해질 수가 있으니까 방송을 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실명보다 훨씬 더 편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럼 닉네임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방금 얘기하신 일베나 뭐 이런 사람들 아무튼 뭔가 좀 모종의 나쁜 목적을 갖고 알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까? 닉네임을 쓰면? 아무래도 그런 거고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정부기관 정보기관 같은 데서 정보기관에서 알려고 맘먹으면 그건 일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뭐 일도 아닐 텐데 어쨌건 불편해지는 게 싫은 거죠. 내가 무슨 범죄자가 아니지만 누구에게 내 개인적인 게 알려지는 것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는 그 팟캐스트 중에 무슨 뭐 요리나 취미나 이런 거가 아닌 시사 그리고 그날의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주로 꾸려나가는 팟캐스트라면 최소한의 공신력 차원에서 자기 실명을 내걸고 즉 익명이나 닉네임 뒤로 숨지 않고 자기 실명을 내거는 게 신뢰성의 확보라는 점. 그다음에 향후 무슨 그 잘못된 내용을 방송했거나 했을 때 바로잡거나 아무튼 상호간에 일방적으로 던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팟캐스트가. 예. 그런 점에서는 실명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왔고 근데 그 신상 털기 이런 문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직 저는 전혀 유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꼭 그 앵커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사적인 문제라는 게 그런 게 걸려 있죠. 직장에 관련된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제가 이제 이 팟캐스트 질문하시기 전에 우리 팟캐스트 시작할 때로 돌아가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이거 한번 해볼래?라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보고는 싶으나 이 가정에서 반대한다든지 직장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90% 이상이 거절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프로를 만들려고 할 때 거의 한 100명 이상을 컨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게스트가 아닌 처음에 시작할 때 진행자로 고정적으로 참여하는 네,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실명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고요. 예.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일종의 푸른 나무라고 하면 그 자체가 상품인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예. 그리고 지금 이 운동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이 없는 내 실명으로 유명해지는 건 다른 문제다. 예. 그 푸른 나무로 시작했는데 팟캐스트에서는 실명을 쓰게 되면 또 서로 간에 또 다른 또 동질감 같은 거랄까? 아하. 동일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일종의 이름인 거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처음에 무슨 댓글인가를 읽다가 푸나님이라 그래서 그게 푸른 나무를 가리키는 말인 줄은 한 몇 주일 있다가 알았어요. 예. 또 이제 그렇게 줄여서도 말하던데 자 이제 아무튼 그 닉네임 가명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아까 한 15년쯤 이쪽 일을 해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그렇진 않고 15년 전에 없었는데요 뭐 팟캐스트. 네, 아니 그 팟캐스트 온라인. 아 온라인. 저 한 20년도 넘었죠. 거의 한 30년 가까이 돼갑니다. 저 같은 경우. 그러면은 인터넷과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방송, 소통 이런 쪽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오셨고 팟캐스트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언제쯤? 이른바 낙곰수가 그 효시입니까? 그러면은 한 5, 6년? 7, 8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5년 정도 됐을까요? 5, 6년. 그때 이미 지금 우리 푸른나무님도 팟캐스트를 하고 계셨다 이 말씀. 아니 그렇지 않고 팟캐스트는 이제 핸드폰으로 듣는 라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 기반 자체가 인터넷이다 보니까 인터넷 방송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죠. 인터넷 취미로. 방송. 이를테면 한 3,000시간 생방송 뭐 이런 거. 3,000시간을 옛날에 그 위램프 방송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위램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서버를 만들어 놓고 실시간으로 생방송하는 건데 뭐 실시간 청취자가 한 3,4천 명씩 되는.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데 그걸 누적해 보면 3,000시간 가량을 생방송해 왔다 이 말씀이시죠. 그것도 혼자요? 그럼 댁에서?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들어가서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때는 원래 다른 생업 하는 일은 있으셨고 오로지 취미 활동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드는 돈 만드는 일이 아니라. 안 그래도 좀 이제 그 말씀 여쭙고 싶었는데 잘 나왔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 중에는 대부분이 이제 뭐 니들이 열심히 방송하니까 뭔가 좀 있어야 돼 이런 것보다 아직까지는 자기 취미로 하는 사람들 일종의 그 사회적 기부죠. 재능 기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직업화되기는 아직까지는 좀 먼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 나무집 곳간 사정을 이렇게 보자마자 여쭤보는 거 예의는 아닙니다만. 팟캐스트 적어도 이 팟빵 순위에서는 항상 5위 안에 있던데 저는 제 거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돼요. 이강윤의 오늘. 근데 여기는 딱 첫 화면에 그냥 늘 1, 2, 3위 안에 있으니까 꼭 누르기만 하면 찾기 쉬워서 좋으시겠던데 돈은 좀 벌리십니까? 돈 벌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들이는 시간과 지난번에 보니까 스튜디오도 자체 스튜디오도 만드셨고 그분들 최소한 방송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전기료도 낼 것이고 또 뭘 드시기도 할 거고. 그러니까 다음번 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뭐라 그러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경제학 용어가. 재생산 구조를 위한 최소한의 잉여는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처음에 이 팟캐스트를 시작할 때 우리는 후원을 받지 않겠다. 일단 광고 받아서 그걸로 제작비 충당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처음에 그게 쉽지가 않죠. 사람이라는 게 왜 기득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청취자도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새롭게 진입해 오면 배타적이죠. 니들 뭐야? 더군다나 유명한 사람도 아닌 애들. 듣보잡이니까요. 그러다가 어쨌건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건 상관없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어버리면 나중에 기득권으로 인정해줘요. 그런 차원인데 처음에 세가 나란다를 시작했을 때 한 10회 뭐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제작비가 너무 이렇게 외상처럼 쌓이는 거예요. 몇백만 원이. 제가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같이 시작했던 분들에게 선불리거나 이런 일을 안 하고 싶더라고요. 자기들이 부담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이를테면 그분들이 저한테 재능 기부를 해주는 거고 우리가 듣는 분들한테 재능 기부를 하는 상황이라 내가 어떻게 책임지겠다라고 갔는데 그게 거의 돈 1,000만 원 가까이 쌓여버리는 거예요. 빚으로. 그래서 일시적인 후원을 받은 적은 있어요.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후원으로 이제 털고 빚을 털고 광고 관련된 부분은 이를테면 이 진보 팟캐스트 시장에도
단가라는 게 있어요. 광고 단가. 아, 그래요? 그건 시장 가격으로 형성이 됩니까? 어떻게? 아니, 일반적인 어떤 그 뭐 순위라든지 네. 많이 듣는 그 청취자 수라든지 이런 것들로 대략적인 어떤 우리나라의 뭐 광고, 방송 광고 공사 같은 데서 매기는 그런 건 아니지만 있는데 그 비용이 일반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감당하기 너무 힘든 비용이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아, 일반 제도권 언론 광고비? 아니요. 팟캐스트 광고비도. 그렇게 비싸단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 만약에 지상파로 따지면은 제가 보기에는 비슷하게 나간다. 청취자가 비슷하다 해도 제가 보기엔 최소 5배에서 10배 좀 많다고 봐요. 어디가요? 지상파 라디오가. 예. 그러니까 그런 방송, 제가 예전에 한번 오셨을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유명한 채널들, 뭐, MBC, 뭐, 표준 FM, SBS 무슨 FM, 이런 것들을 제외한,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군소 라디오도 수십 개 많죠. 되죠. 예. 그런 방송들보다 웬만한 팟캐스트들이 더 많이 듣는다고 봐요. 웬만한 어떤 분석을 해보면. 근데 광고비는 한 10배 좀 비싸다. 근데 10분의 1도 안 되는 광고비를 일반 자영업자들. 그나마 굉장히 버거웠고 힘들게 여기신다 이거죠. 네. 처음에는 호기 있게 나 뭐 후원 좀 해보는 개념으로 효과 없어도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다달이 그게 연속되면 부담스러우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광고할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해보고는 싶은데 나도.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광고비를 안 받겠다. 아예.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 광고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겠지만 성의껏 후원해 주시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또 그럼 얼마를 내야 되느냐. 그 참 애매하잖아요. 서로. 그래서 대략적인 어떤 그 광고 저희들 단가? 나름대로 단가라는 게 없고요. 대화를 해보고 뭐 몇십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왜냐면 저희도 녹음실 유지를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차원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직까지는 초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호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무슨 방송 청취에 관한 데이터가 명백하게 서로 있어서 자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이러니까 얼마를 단가로 책정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는 아직은 없는 거고 그냥 우리 푸나님 마음으로 이 정도쯤은 광고비 쪽으로 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 그러면 하십시다 이렇게 하는 거네요. 서로 광고비라는 표현을 쓰면 후원. 너무 불편하니까 후원도 있는 거고 이제 국민 TV만 해도 광고 단가표라는 게 있어요. 이러이러한 정도로 주시는 게 왜냐하면 정해놓은 게 상대방도 편한데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그 수입 창출의 구조로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위급 팟캐스트는. 그래서 지금 현재 새날 정도는 후원 또는 뭐 광고라는 용어는 굳이 쓰시지 않으니까 후원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어쨌거나 재생산 구조는 일단은 갖추고 지금 빚은 없죠 거죠. 이제. 빚은 없고 고정 출연자분들께 뭐 출연료 쪽으로 얼마 이렇게 드리거나 하는 그런 건 있습니까? 그것은 좀 저희들이 주먹구구일 수밖에 없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무슨 뭐 진보 언론사도 아니고 어떤 협동조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그때 뭐 이렇게 아름아름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아직까지는. 자, 새날이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그 순위 맨 탑 부분에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를 제가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이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제18대 대선의 그 국정원 개입 등 선거 부정 관련 의혹에 대한 가차없는 문제 제기와 아주 직설적인 뭐 내용들 그리고 세월호가 터지고 나니까 기민하게 생동감 있게 대응했다. 이 두 가지를 꼽으시던데 일단 동의합니까? 반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하는 반은 어디고 동의하지 않는 못하는 반은 뭡니까? 이 팟캐스트를 시작할 때 제 모토가 저 국민 라디오에 작년 4월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뭐 오디션인가 뭐 그거 K파스타라고. 예. 그때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은 틈새 시장이다 일종의. 팟캐스트라는 것 자체가 무엇 사이의 틈새 시장입니까? 팟캐스트라는 것 자체가 그 주류 언론으로부터의 틈새 시장이라고 하면 그 팟캐스트 내에서도 일반적으로 안 다루는 걸 다뤄보자. 저희들은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것 때문에 팟캐스트를 시작한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개표 부정 같은 것들이 의혹이 꽤 있었어요. 너무 이제 그 기존의 기득권에 얽매여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뭐 세월호만 해도 고의 침몰의 의혹이 있다. 그러면 음모론. 그 이야기를 못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방송의 문제가 아니라 주류 언론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도 가능하다는 전제에 뭔가를 이야기를 해보면 훨씬 의혹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죠. 네. 그런 걸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맞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팟캐스트 내에서 이렇게 컸다. 저는 아직도 컸다는 생각은 아직 안 들고요.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팟빵이라고 하는 시스템 내에 잘 적용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팟빵은 거의 유일한 이제 팟캐스트 포털인데 거기에는 뭐 다운로드 수라든지 스트리밍 숫자라든지 뭐 댓글 숫자라든지 좋아요 누르는 거, 별표 누르는 거 이런 것들이 점수로 환산이 되는데 물론 거기에는 다운로드나 스트리밍이 절대적이겠죠. 한 90%쯤. 나머지 10%도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 시스템 내에서 잘 적응한 케이스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주 유명하다 이런 것보다 그런 차원하고 약간 다른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유명해진 게 뭐 그런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진짜 정답은 여기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면 네. 일단 리더가 있어야 되고요. 그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이 기가 막힌 어떤 시너지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것이 잘 맞떨어진 결과가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그 리더가 뭐 하고자 하는 방향 정도는 청취자들에게 명백히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송을 하겠다가 아니라 네. 저희들 방송의 첫 시작이 트위터의 목소리를 방송으로 전해드리겠다라고 맞아. 뭐 거예요. 트위터가 진짜 언론이다. 예. 그 처음에 그런 시그널이 들어있죠. 그게 뜻하는 바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 주류 언론과 포털 다음이나 네이버만 해도 약간 갭이 있거든요. 네. 정보에. 근데 그 포털과 트위터의 갭도 있어요. 네. 지금은 제가 보기에 포털도 주류 언론의 시각이 더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되는데 물론 트위터 내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건 정말 그 대중 스스로가 걸러내는 부분이 있고 네. 요구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트위터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어떤 IP라든지 신상을 공개해서 예전에 마치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방송을 할 때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서 이메일 또는 카페 이런 데를 다 모르게 그냥 카톡 털듯이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트위터가 일종의 사람들이 뭐 배설 창구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전달하고 싶은데 갈 곳이 없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트위터로 모였던 거죠. 그러니까 트위터는 서버가 미국에 있고 한국의 검찰력이나 공권력이 가서 함부로 뭘 요청하거나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트위터에서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털어놓고 있다라고 보고 물론 그중에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막 과장시키는 그런 역기능도 있지만 그건 일부분 자정 기능으로 걸러진다고 보고 그래서 트위터 상에서 오가는 얘기들은 기탄 없이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트위터가 진짜 언론이다. 지금 그 문구를 따온 겁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한 가지 이 관련해서 몇 가지 연속 질문을 드릴게요. 새날 열혈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시고서 이강윤에 대해서 막 공격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저는 그냥 팟캐스트의 유명 PD를 취재하는 기자의 입장으로 오늘 묻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의 진행자로서라기보다는 먼저 말씀드렸어요. 자, 본인이 여기서 말하는 본인은 새날입니다. 새날은 푸른나무가 대표할 수도 있고 푸른나무와 함께 방송을 하는 고정 출연진들을 다 포괄해서 말해도 좋습니다. 언론사나 언론기관을 표방하지는 않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제가 볼 땐 그렇던데. 그렇다고 봐야죠. 욕을 하거나 막 말을 함부로 무슨 슬리퍼 신고 추리닝 차림으로 동네 슈퍼 앞에 모여서 말하는 것쯤은 그냥 제가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그것도 조금 아직 잘 적응이 안 된 거지만 그건 제 개인 문제라고 치고. 자, 언론 역할을 수행은 하고 계세요. 언론사를 표방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언론 관련 법의 규제를 받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언론 역할을 수행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저는 공신력의 확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되죠. 듣는 사람들이 저게 과연 맞나? 저거 지금 내가 방송에서 새날 방송에서 나오는 얘기를 내가 사실이라고 믿어도 되나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새날은 그 공신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이제 새가 날아든다라고 하는 팟캐스트 자체가 일종의 상품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화성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다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고 알고 보면 뭐 출연자들도 나름 사회적으로 뭔가 자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쪽 미디어 쪽에서 유명하지 않았던 사람들인 것뿐인데
무대뽀적으로 어떤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 자체가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야 니들 확실하니까 우리가 취재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 네. 너희들이 우리한테 뭔가 의혹을 가지고 이런 게 있다라고 내밀었을 때 이 의혹 자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당신네들 이야기를 방송으로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개념이 저는 원래 정반대로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하던 일이 언론 쪽에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저희들이 무슨 기자가 아니니까 다 취재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식적이고 이쪽 이야기가 더 납득이 가는데 왜 주류 언론들은 이걸 받아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게 제가 말씀드린 틈새 시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그 상태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아 니들 말이 뭔가 좀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대중의 힘을 또 빌려보고 서로 머리를 모아보고 하는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거라서 기존의 언론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측면들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취재해서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깨끗하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예. 의혹이 있어. 뭐 어떤 의혹인데 이 의혹이 될 만한데 알았어. 그럼 우리가 방송 내볼 테니까 다중의 힘으로 풀어보자. 이게 예. 잠깐만요. 그 대목에서 추가 질문 하나 드리죠. 이 의혹이 합리적이지 않은지 합리성 여부를 가름짓는 그 선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는 푸나님이 혼자 또는 뭐 몇몇 그 스태프들과 함께 정합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기준은 뭐죠?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네. 제가 이제 그 밖으로 연결해주는 창구인 거잖아요. 네. 그 의제를 설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럴 때 아직까지는 저 자신의 상식을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으면 편집하는 단계에서 잘라버리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규정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게 생방송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경직돼서 실력이 안 나오는 것처럼 할 말 있으면 다 해봐. 대신에 그중에 이거 말도 안 되는 순간 그럴 수 있거든요. 방송량이 많다 보니까 팩트 체크를 안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거른다고 걸러도 또 나중에 피드백이 와요. 예.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즉각 그 다음 방송에 사과하고요. 정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쨌거나 기준은 지금 푸른나무님이 굳세게 견지해 오고 있는 개인의 상식 체계. 일단 그게 중요한 잣대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근데 이제 그게 일단 그걸 뭐 시비 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이슈랄까? 뉴스를 누군가가 이렇게 가져왔을 때 그 사람들 자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검증된 상품인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무분별하게 뭐 이상한데 우리가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몇 단계를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기존 언론사들에서 생산된 뉴스를 1차 재료로 삼아서 얘기를 풀어나가시죠. 대부분. 왜냐하면 독자 취재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반반씩이나 그 주류 언론에서도 다뤄주지 않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생산하는 부분도 있고요. 주류 언론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거나 다른 관점에서 풀어보고 싶은 것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특정한 색깔이나 방향이 똑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 좀 힘들죠. 저희들이 방송을 만든다는 게. 또 하나 연관 질문인데요. 합리적 의문과 음모론 사이의 경계선은 뭡니까? 받아들인 사람이 저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천안함 이야기를 항상 해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발표한 백서에는 백서에 나왔던 20몇 가지의 그 폭침이라고 하는 그 의혹에 대해서 다 반박이 됐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근데 매스컴이 이제 그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받아들인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그걸 보고 이게 뭐가 잘못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티즌 수사대라든지 또는 그쪽의 전문가들 중에 뭐 미국에 계신 박사님도 있고 우리나라에 뭐 또 몇 분 계시고 이런 분들이 다 그걸 반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지금 주류론에서 받아주지 않는 부분 같은 것들인데 그러니까 한 가지도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반박이 됐다라고 하면 이것은 폭침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폭침이 그 반박에 대한 재반박이나 재답변을 할 수 있어야 국방부 백서가 최소한의 신뢰성을 획득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 그 작업은 아직은 뭉개고 있는 명확히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거는 그 똑같은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이를테면 그 매스컴상에서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제기하는 음모론들이 음모론인 경우도 있어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라고 저희들이 뭉개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라고 뭉개는 기준 역시 푸른나무나
푸른나무님이나 다른 그 방송에 고정적으로 참여하는 몇 사람들, 예. 핵심적으로 지금 새날을 이끌고 가는 그 사람들이 공유하는 사고 틀이 기준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4명도 다 달라요. 그러겠죠.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제가 말한 그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 각자 다를 텐데 예. 공약수, 예. 겹치는 부분. 예. 그게 아마 기준이 되지 않겠어요? 뭉개고, 그러니까 킬하고 안 하고의 기준. 방송에 내보내고 킬 시키는 기준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슈가 만들어지고 네. 그것이 우리한테 온다고 했을 때 예. 저희들도 방송하다가 보면 에이 그건 말도 안 돼 하고 이 사람을 이렇게 약간 좀 무한을 주거나 예. 또 깔아뭉개거나 또는 와 신기한데 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권이 갖고 있는 문제가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정권? 예,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을 시대가 바뀌어서 막정희 시대처럼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 놓고 니들 믿어라고 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자기들만큼이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일반 그 네티즌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뭉개거나 또는 화를 내거나 탄압하거나 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 팟캐스트의 최고의 장점을 뭐라고 봤냐면 주류 언론의 시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류 언론의 시각은 그들 자체가 직업인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나한테 불이익이 올 거를 별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들을 갖고 있다 보면 간혹은 오버하기도 하고 네. 실수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정확도랄까 저희들 나름대로의 만족도는 95% 정도는 된다고 봐요. 95%. 한 5% 정도는 아 이건 내가 괜히 내보냈어라고 하는 네.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한 90% 이제 앞으로는 네. 그 숫자를 끌어올리는 게 물론 개인적인 목표이실 거고. 예. 아무튼 적어도 정확한 게 나가야 한다는 대원칙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신뢰성이라는 게 결국 믿음이 서로 오고 가야 청취층도 넓어지는 것이고 아까 무슨 만약에 수익 구조나 뭐 광고니 후원인지 뭘 하더라도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원을 기대하거나 광고를 한다는 것은 참 좀 모래 위에 짓는 누각 같아서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위를 저는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저희들 순위 욕심이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은. 예. 근데 비극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그 대한 언론이라고 하는 분들이 네. 언론을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순위라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건 그냥 개인 방송이에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뭔가 조직 같은 게 있는 분들이란 네,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런 방송이 고순위에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 원인적인 것도 있겠지만 아주 기본적으로는 비극이라고 보는 거죠. 네. 투자 대비 많이 알리지를 못하게 돼버리면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저희들한테 누가 물량 공세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런 게 아니고 100이든 200이든 상관없이 나는 내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측면이 좀 어떤 강해요. 약속이었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이제 팟캐스트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성실하지 못해서 간혹은 쉰다거나 이런 거 말고 나는 무조건 한 번도 안 쉬고 갈 거다. 네. 그 약속을 일단 지키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날마다 올려보겠다. 날마다. 왜 지상파들은 주말에도 방송을 하는데 왜 우리는 주말엔 쉬어야 돼? 그래서 날마다 방송 업로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게 작년 7월 말부터 날마다 방송, 주말도 안 쉬고요. 예, 주말도. 네, 주말도 안 쉬고. 네네. 지금 이제 5월이 됐으니까 다음 달이면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올리는 이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는. 작년 7월 이후로 예. 녹음은 격일로 하든 어쩌든 할망정 업로드는 매일 최소한 하루에 한 건씩 하고 있다. 예. 그 악덕 고용주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널들을 제가 말하는 기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뭔가가 좀 억눌려 있었던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말을 너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 거죠. 제가 팟캐스트 처음에 출연자를 뽑을 때도 이게 팟캐스트 하기 전에도 제가 이 일을, 그러니까 어떤 매스컴적인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게 재능이 아니고요. 네. 하고자 하는 의지였어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분명히 진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패널 하시는 분들도 방송 처음 할 때보다 훨씬 많이 진화되어 있는 거죠. 그거야 좀 늘겠죠, 당연히. 그런 분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시너지가 만들어지는데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분들이 개인 방송을 하면 인기 없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여서 하니까 있다? 근데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갖고 있는 장단점들이 잘 융화가 되는 케이스라고 보면 되죠. 그럼 운 좋게 그 사람들을 만나신 겁니까? 아니면,
막 이리저리 탐문하고 알아보고 해서 삼고초려해서 묘쇼온 겁니까? 그러니까 트위터리언들 중에 100명 이상을 제가 컨택을 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파워 트위터리언. 아니더라도. 글 잘 쓰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논리체계는 돼 있다. 근데 또 네. 이게 말이 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컨택을 해서, 나는 못하겠다고 하는 그냥 바로 오케이. 아니, 알았어. 됐고요. 라고 하고 하겠다는 분들을 만나봤을 때 예. 그리 어렵지 않았던 게 남을 해볼게라고 했던 분들이 대부분 다 방송을 할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 실력이라 하면 소양이나 상식, 지식, 그다음에 뉴스, 시사에 대한 그 워치업 입니까? 아니면 말하는 이른바 스피킹 어빌리티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다 포함해서인데 제 생각은 흔히 말하는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깨어있는 시민이고 내가 방송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거기에 아주 기본적으로 트위터만 봐도요. 이 사람이 어떤 사고를 하는지 어떤 구조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글을 통해서 그 의식 체계를 엿보는 건 뭐 너무 당연한 것일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중간에 다 성공한 건 아니고요. 다 모르시는 분들, 지금 패널도 모르는 분들 중에 막상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 좀 사고 체계가 이상하다 싶은 분들은 방송 자체를 내보내질 않았던 부분도 있었던 거죠. 그분들 접촉할 때 무급 자원봉사라는 것은 명시를 하고 시작하신 거겠죠? 무급 자원봉사였기도 했고 대신에 너희들한테 돈은 걷지는 않을게.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들은 와서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된다. 니들 유명해지고 싶은 거 내가 만들어줄게. 처음에 약속을 했었어요. 나 이거 불과 몇 개월 안에 일이 만들 수 있는 자신 있다. 그것은 성실성으로 시작하는 거라고 봐요. 지금 이 자신감의 근원은 뭐였습니까? 저를 믿었던 거죠. 좀 오만하게 들리는데. 아니, 근데 이게 살아보니까 저는 어떤 온라인 활동이든 오프라인 활동이든 열심히 하면 결국은 답이 온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팟캐스트가 아니라도 어느 분야에 가서든지. 그 부분은 참 박정희 대통령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성공해본 제 나름대로의 경험들이 시행착오는 겪겠죠. 팟캐스트 하다 보면. 그런데 내가 일단 열심히 해야 되고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다른 분들이 잠깐 흔들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려고 하면 아직까지는 좀 약간 강력한 리더십이랄까 카리스마가 필요하다. 리더들이. 시대가 그렇다라고 봐요. 아직까지는. 그런 점에서 푸나님은 독재자에 가까운 강력한 리더나 카리스마를 행사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요. 정반대라고 봅니다. 본인만 그렇게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방송 내용들은 제가 강요하거나 물론 내용을 강요하지 못하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그러니까 방송이라고 하는 게 1시간짜리가 나가면 사람들은 실은 훨씬 더 긴 시간을 얘기하죠. 그렇죠. 아니 방송만 이렇게 1시간만 놓고 사람들이 듣겠지만 방송 내용 자체는 이 방송 만드는 메커니즘에 제가 보기엔 한 30%쯤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려고 하는 과정들이 있고 그 다 행정적인 것들 마지막에 편집하고 업로드 송출하는 것까지 다 PD의 몫이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푸른 나무님은 전업이시고 나머지 고정 출연자분들은 각자 자기의 일을 하면서 예정된 녹음 시간이 되면 좀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몇 시간 녹음하고 이런 형태인가요? 아니 저도 제 일이 따로 있죠. 그러세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사무실 하다가 망했던 사람이라서 어떤 그 분야에 나름 전문가이다 보니까 프리랜서로 일이 있을 때만 띄워주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좀 전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또 잠을 좀 줄이는 방법 하루에 3시간 정도 자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자신의 건강을 너무 수면 시간을 줄이면 건강이 해침을 당할 수 있다 이런 게 상식인데 자신의 건강을 해하면서까지 여기에 몰두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종의 병 같아요. 집착. 집착. 내가 한번 시작했는데 모양새 사납게 또는 내가 의지가 꺾여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는 게 성질나는. 나 이런 꼴을 못 보겠다. 그럼 여기서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군요. 그 자체로. 그런 사람들이 자체로. 원래 이런 거는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팟캐스트를 해보신 분들이 저랑 이야기를 하다가 푸른 나무님 대단하세요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송 내용 순위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끌고 가냐라고 말하는 이야기 속에는 내 목표가 이분들과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먼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 보고 가면 옆 사람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은데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더라 이거죠. 바로 머릿속에 잊어버려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꼭 하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 자체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하시길래 지금? 예, 사실 제가 많은 팟캐스트를 들어보진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하는 거와 그저 뭐 노유진의 정치 카페 그리고 뭐 그런 몇 개밖에 안 되고 새날은 유명하다고 해서 이제 들어봤는데 막 얘기에 몰두하고 열이 오르다 보면은 또 그 주제나 소재가 막 사람 열받게 하는 거면은 순간적으로 욕이 나올 수는 있다고 보는데 욕은 편집을 안 하시고 거의 그냥 내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꼭 그렇게 욕설을 내보내야 해요? 그게 이제 그 앵커님의 고정관념이라고. 고정관념이다. 그러니까 이게 저만 불편해한다. 그러니까 제가 제도권 언론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걸 아는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자기 검열을 해버리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답답하게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씨는 뭐가 이렇게 나빠라고 말하는 것보다 때로는 박근혜 당신은 나쁜 X야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냥 일반인들끼리 예를 들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욕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권력자들한테만 우린 욕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면 당연히 안 하겠지만 아직까지 그러지 않는데 미리 그거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앵커님 제적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 같은 분들도 들으시는데 간혹 니들 왜 이렇게 욕하고 그러냐고 욕하면 사람들이 싫어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온통 욕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욕을 내보낼 때는 어떤 욕을 내보내냐면 그 시점이 적절해야 돼요. 카타르시스나 후련함을 좀 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세월호 시행령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지금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시스템 뭐가 이렇게 나빠라고 이야기를 하고 났는데 뭔가 우리들도 안 풀려요. 분이 안 풀리는 거죠. 그럴 때 저든 누구든 다른 분들이 욕을 하게 됐을 때 이거를 삐처리하거나 없애버리면 기승전결이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생각 없이 내보내는 건 아니고 욕도 일종의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익숙하지 않은 점이 일단 클 텐데 욕 같은 또는 욕설에 준하는 과격한 단어는 가급적 하지 않아야 한다는 방송가의 오랜 그 금언처럼 맥심처럼 되어 있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자기 검열이 일어난다. 이제 이 점을 지적하셨고 물론 그런 명백히 있긴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상대적으로 방송은 아니고 신문 기자를 오래 해오긴 했지만 언론에서 쓸 수 있는 말과 써서는 안 되는 용어나 말, 단어 이런 거에 대한 좀 분획돼 있는 게 강한 데다가 욕 같은 거 이렇게 XX 또는 18 이런 것들 하면 좀 순간적으로 후련해질 수 있으되 긴장이 떨어지는 점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취자 앞에 마이크 앞에 서면 일단 팩트에 대해서 겸허하고 팩트를 존중하고 그다음에 좀 긴장하면서 방송을 해야 그게 들으시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욕설이 나오면 갑자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자취방에서 소주 몇 병 갖다 놓고 그냥 막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를 왜 들어야 할까? 그런 생각이 어쩌다 좀 들었었어요. 근데 이 반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팟캐스트라고 하는 게 애초에 새해가 날아든다가 출범해 범국민적으로 이걸 만들어줘 이게 아니라 우리들끼리 그냥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랑 상관없이 대중들이 니들 그래도 들을만 하니까라고 들어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공신력이 생겼기 때문에 욕을 하지 말아야 되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변신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관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공도 매스컴학이었고요. 일도 매스컴 쪽에서 일을 했는데 그 고정관념을 버리니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더라. 그러니까 욕설만 보시면 방송 내에 1시간짜리 방송이 있으면 그중에 욕설은 다 합쳐도 5초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걸 내보낼까 말아야 될까도 편집할 때마다 느껴요. 이거 안 내보낼 수도 있겠다 싶은 것들은 잘라내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욕 나오는 것들 중에. 근데 이 타이밍에 욕이 탁 튀어나와 주니까 듣는 사람이 그냥 만족해지는 부분, 그런 부분을 나름 생각하고 편집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실은 욕설 몇 마디, 아까 1시간에 5초도 채 안 된다. 맞을 거예요. 아마 저에게는 그게 좀 잔상에 많이 남아서 그럴 것이고, 실은 욕설 몇 마디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아까 이제 진보적 시각의 팟캐스트를 지향하고 있고, 실제 새날이 방송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론권 또는 전혀 생각을 달리하는 집단이나 진영, 그 그룹, 그쪽에서 바라보는 시각, 그쪽의 생각 이런 것도 좀 꼭 기계적 균형을 맞추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기회가 되면 최대한 그쪽 시각도 전하거나 담으려는 노력은 어떻게 수행하고 계십니까? 또는 아예 그런 필요는 안 느끼십니까? 그런 부분은 있죠. 그러니까 종편만 예를 들어 보면은 네. 제가 전에 나오셨을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시사평론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그룹을 지어서 그게 어울리다 보니까 때로는 정말 저희들이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동종교배의 문제점인데 진짜 근친상간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드는데 최소한 저는 중심을 잡으려고 해요, 사실. 진행자로서.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광윤 쌤이 이제 훨씬 더 위대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아유,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저도 그 분위기에 휩쓸리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저쪽 내에서의 하는 이야기랑 심하게 저희들을 이제 폄하하시는 분들은 니들이 팟캐스트계의 종편이야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어요. 너무 치우쳤다는 거죠. 근데 일단은 어떤 그 피드백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그 이야기를 수용하려고 노력해요, 일단은. 뭐 댓글이 달리거나 메일이 오거나 그러면 어떤 방송에 또 계속 읽어드려요. 이런 주제, 우리가 잘못 말한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는 부분들 읽어드리고. 이런 견해를 제시해 온 것도 있다. 이를테면 저희들 방송에 나갔던 부분들 중에, MBN 같은 데서 저희들 방송을 그대로 따가지고 방송을 했더라고요. 한 5분 정도를. 황선 씨 관련해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편향된 팟캐스트의 표본으로 새날을 픽업해서 MBN에서는 말하자면 비판한 겁니까? 그러니까 황선 씨 인터뷰 이제 따로 딸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들하고 인터뷰 등을 내보냈는데 이 인터뷰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5분 내보내는데 인터뷰는 2시간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맥락상 이야기 말고 중간에 이 딱 지점에서 끊어버리면 앞에 사라지고 나면 뒤에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앵커가 팩트부터 틀렸어요. 이야기 대화를 들어보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에 갔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이 앵커는 북한에 간지를 모르는 상태로 대화를 하고 있는. 황선 씨가 북한에 간지를 모르고? 아니요.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에 간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그런 앵커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자격 앵커. 한 2002년에 갔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 채 최근에 북한과 교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무식한 거고. 어찌됐건 모르죠. 들어보는 사람들이 얘들이 너무 치우쳐가지고 방송을 하면 저는 당연히 그 방송을 안 들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이미 팟캐스트도 주류언론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3분의 2 또는 4분의 3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다 닮아가게 돼 있다고 봐요. 지금 그 노유진 하시는 분들이나 정봉주라든지 뭐 웬만한 그 유명한 팟캐스트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신 분들이 아니라 주류 언론적 시각 갖고 있는 분들이 보면 얘들은 너무 거칠어. 음모론만 제기하지만 마음을 턱 터놓고 들어보면 그래도 얘들이 좀 용감한 측면이 있네. 이미지 관리는 안 하네. 그런 측면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뭐 그게 이제 제 나름대로는 실드이긴 한데 부족한 점 많이 느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극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저희들 같은 방송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네네. 새날이 이렇게 계속 청취층도 늘어나고 파워가 커질수록 현실 세계에서 언론으로서 기능하면서 파워가 커질수록 조금 더 신중해질 가능성은 있겠군요. 그 파장력 이런 거. 알게 모르게 지금도 신중해지고 있죠. 그래요? 니들은 지금 옛날에 그 니들이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계속 사람들이 준단 말이에요. 벌써 그런 그 피드백이 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벌써 옛날에 거친 야성을 좀 잃어가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점점 더 제가 느꼈을 땐 패널들도 자기들 색깔이 조금 더 이렇게 그 계곡 상류에 있는 거친 돌이 아니고 조약들처럼 예뻐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게 자체가 저희들은 진화라고 보거든요. 진화? 이 사람들 진짜 무명한 게였던 사람들이 1년 넘게 방송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심한 경우는 저희들이 뭐 14시간 연속 방송한 적도 있고. 연속해서요? 녹음을 날새기 하면서 녹음실 없을 때. 뭐 녹음실 빌렸는데 당장 그 빌린 비용을 우리가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또 자기들도 피드백이 들어오잖아요. 뭐 메일이든 댓글이든. 그렇다 보면 그 야성들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걸 제가 느껴요. 근데 다른 팟캐스트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래도 그 야성이 남아있다는 부분이 장점인 거죠. 네. 이른바 진보 계열 또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팟캐스트들끼리 각기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조그만 가게처럼 막 채여서 이러지 말고 언제 한번 페스티벌처럼
한번 이렇게 날 잡아서 모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프로그램을 교환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연합하는 그런 연대 이런 쪽은 지금 온라인 방송부터 시작해서 팟캐스트를 쭉 해오신 분으로서 많은 그 지식과 경험이 있을 텐데 연대, 솔리데리티를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예. 그 구체적 방안 같은 거 한번 좀 제시해 주시면 어때요? 처음에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낸 게 한 7, 8개월 전인데요. 네. 팟캐스트 하다가 보니까 뭘 느꼈었냐면 첫 번째, 어떤 이슈를 물고 와도 서로 경쟁 체제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이야기를 안 합니다. 또는 누군가가 A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상대방 팟캐스트에는 그게 경쟁 프로다 보니까 내가 거둘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네. A라고 하는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취재를 했어. 근데 다른 팟캐스트에도 이 사건을 다루려고 하다가도 우리가 다뤘으니까 안 다루는 거예요. 그 연대가 안 되는 측면이. 그거는 기존 언론들이 그렇게 네. 되게 하는데.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자존심 상하는 부분인 거죠. 그게 이제 뉴스성이 그러니까 뉴스의 신선도가 떨어졌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리 팟캐스트라고 해도 방송의 기본 메커니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안을 하고 한참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팟캐스트 협의회 같은 걸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예. 최소한 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다 가입을 해서 우리끼리 윤리 취재 윤리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또 방송법에 만들어진 거에서 뭔가 이 정도는 지키자라고 하는 것도 사용하자.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다른 팟캐스트가 가져온 어떤 이슈나 뉴스를 더 확대 재생산시켜 주자. 그러니까 스피커가 작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뭉치면 그것도 커질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런 측면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다녔었는데 제 업무가 좀 바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아직 좀 주춤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괜찮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저한테 그렇게 제안을 하면 당신이 해봐. 내가 중간에서 여기 이사장님만 해도 서영석 이사장님만 해도 네. 푸른나무가 주도하면 내가 거기에 참여를 해줄게 이런 거죠. 그런 식이어서 한계가 있죠. 저희 팟캐스트 운영하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단일하게 어떤 대오를 만들자는 팟캐스트 정신에서 빗나가는데 최소한의 연대의 장치는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이강 선생님을 앵커님을 저희들이 방송에 불렀던 거는 심정적인 연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 방송에 나와서 어떤 그러니까 취재 인터뷰로서 가치도 분명히 있는 거지만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내가 이광윤 선생님을 좋은 쪽으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광윤 선생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팟캐스트에 대해서 심정적인 연대가 생긴다는 부분이 서로가 또 그런 개념이라고 봐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팟캐스트 들을 게 없을까 하다가 그때 이광윤 나왔었지. 오늘은 이거 한번 들어볼까 하고 서로 간에 지평이 서로 넓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훨씬 이익을 많이 본 거래였어요, 그건. 아니, 저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제가 거기 출연하고 나서 청취자층이 훨씬 늘어난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새날이 더 청취층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고.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반대도 있죠. 이광윤 같은 분이 우리 팟캐스트에 출연하게 되면 저희들이 처음에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몇 분 모시려고 노력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객관적인 공신력이 생겨요. 유력한 인사들을 모시기 시작하면. 근데 저희들 원래 원칙은 방송에 출연을 팟캐스트에도 출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출연시키는 거였어요. 정말 민초. 네, 마이크를 빌려주자. 네네네네. 근데 그 과정에 또 그런 분들만 출연시키면 이슈성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광윤 선생님 같은 분들이 간혹 나와주시는. 저는 빼시고. 왜 자꾸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이. 그 심정적 연대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는 일단 협의회 같은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사실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뭘 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과 귀로만 듣는 건 좀 다른 점이 있으니까 분명히 의미는 있겠네요. 어떻게 잘 연락관계 파악 이런 건 되고 계십니까? 이 바닥에 있다 보니까 바닥이 좁아서 좁아요. 연락은 다 거의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네트워크가 됐는데 다 바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직업이면 모를까. 직업이 아닌 분도 꽤 있고. 그러니까 팟캐스터가 직업인 분도 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은. 바쁘다 보니까 만들기도 힘들 뿐더러 그게 다 한꺼번에 모이는 것도 거의 힘들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12월 31일 날 그 광화문에서 이제 광화문에서 문화제라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에 세월호 사건이 있던 그 해를 마감하면서 그때 꽤 많은 팟캐스터들이 중간중간에 게스트로 나왔던 그런 행사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주도해서 뭔가를 다 기획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 이것도 굉장히 좀 지난할 것 같습니다. 이 작업 자체가. 우리나라가 참 이것도 참 무식한 질문에 드는데 이렇게 묻는 거. 자꾸 본인을 이렇게 무식하다. 그 팟캐스트의 본산? 그건 미국이라고 흔히들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팟캐스트가 되고 있는 나라가 한 몇십 개국쯤 됩니까?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이게 이제 아이폰, 아이튠즈 여기서 만들어진 거니까 아이폰을 쓰는 데서는 다 있을 수 있다 이거네요. 그러면 굉장히 여러 나라일 텐데 수십 개. 낙곰수가 처음 나왔을 때 방송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이렇게 인기가 좀 끌기 시작하니까 이제 한국 1위가 됐어. 이렇게 서로 자랑해요, 농담처럼. 그 단일 아이템의 다운로드 수로는. 그러다가 좀 지나고 나니까 세계 1위가 됐다. 그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팟캐스트의 장점이다 단점일 수 있는 게 워낙에 채널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듣지를 못하니까 상위권 있는 팟캐스트만 듣는 것이 그 시장의 주류를 따라간다고 생각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진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그 팟캐스트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당연히 있겠죠. 우리나라가 오히려 아이폰을 적게 쓰는 나라예요. 예, 그렇죠. 우리는 안드로이드가 워낙 강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팟캐스트로만 따지면은 팟빵이 한 70% 소화한다고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팟캐스트 포털이 제대로 된 게 팟빵밖에 없으니까. 우리만. 저도 이제 다운로드 수를 이렇게 보면은 아이폰 쪽에서 다운로드 받아가는 게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성폰, LG폰을 갖고 있는 문제랑 또 연관이 좀 있고 그래서 다른 나라는 또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제 팟빵이든 아이튠즈든을 따지지 말고 기술적 갈래를 따지지 말고 그냥 이 휴대전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라디오를 듣는 것을 그냥 팟캐스트라고 했을 때 한국이 그 팟캐스트의 그 활성화된 정도 또는 채널의 다양함 또는 청취층의 그러니까 전 국민의 몇 퍼센트가 듣느냐 굳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화를 하자면 한국의 팟캐스트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에 들어갑니까? 아직 비활성화된 축에 들어갑니까? 아주 활성화되어 있죠. 한국은 아주 주류 언론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주류 언론에 대한 대항의 성격이 강하니까 그리고 정치 경제적으로 아주 정치 사회 격동한 다이내믹한 나라니까 뭔가 분출을 하고자 하는 의견도 많고 그것들이 팟캐스트로 집약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팟캐스트가 그러니까 그 본사는 출발점은 미국이라고 하지만 팟캐스트가 넓은 의미의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활발히 되고 있는 나라다. 이를테면 사람들이요.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팟캐스트를 몰라요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KBS의 무슨 라디오에 나름 유명한 언론인이 나와서 방송한다고 한들 길거리 지나가다가 10명한테 물어보면 그 프로 알까요? 같다는 거죠. 오히려 그냥 어떤 작업장에서 집에서 라디오를 틀어놓으시는 분들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듣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정치자층으로서는 굉장히 고퀄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렇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찾아왔으니까 충성도나 이런 것은 훨씬 강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팟캐스트 내에서 유명한 지상파 방송들이 팟캐스트로 내보내고 있거든요. 컬투쇼 같은 거는. 컬투쇼 같은 프로그램이 다시 듣기라는 게 기껏해야 홈페이지 들어가서 올라온 다시 듣기를 듣지 않으면 팟빵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청취율 1%예요. 컬투쇼가. 그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지상파 라디오에서는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팟빵 내에 들어오면 컬투쇼가 별로 안 있는데? 아주 높지는 않고요. 한 2, 30위 안에 들락날락하는 정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제가 보기에는 팟캐스트에서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유명하지 않은 지상파 프로그램보다는 많이 듣는다라고 보시면 그리고 아마 이제 컬투 팀에서도 팟캐스트의 수요와 힘을 어느 정도 아니까 일부러 꼭 얼마를 듣기 위해서라도 그냥 올려놓는 거겠죠, 일단은. 그리고 자기들 홈페이지에 다시 듣기보다는 훨씬 간편할 테니까. 그렇죠. 자, 아무튼 그 팟캐스트계 이 분야의 산 증인이자 또 늘 고민을 생활화하고 계시는 푸른나무님을 모셔서 제가 질문을 좀 효과적으로 못 드린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을 이걸로 하고자 합니다. 팟캐스트에는 반골, 이른바 진보적 어떤 용어를 써도 좋습니다만 특별히 그런 게 승한 활발한 이유는 뭐로 보십니까?
똑같은 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종편을 보고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성이 안 차는 거죠. 또는 그거에 대한 대항마적인. 그런 팟캐스트 내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진보 언론이 뉴스를 생산해 내는데 예전 같으면 그 뉴스들을 의심 없이 들었어요. 최소한 민주정부 때까지는 그게 가능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뭔가 조작질을 하거나 그 대표적인 사건이 전환함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주류 언론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걸 발표를 했지만 개인이 혼자 그게 뭐가 문제인지를 분석해낼 능력은 없는 거라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의문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방송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 이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뭐가 생겼냐면 어떤 뉴스가 생산되면 저거는 뭐를 조작하거나 뭘 덮기 위한 의도가 있겠구나라고 분석할 정도의 능력이 생기신 거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는 이 팟캐스트의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푸른나무님을 모셔놓고 좀 진술을 요모조모 많이 뽑아냈어야 됐는데 인터뷰어로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듯한 느낌. 또 불러주십시오. 아무튼 유쾌한 그리고 유익한, 저에게는 특히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어떻게 들리셨을지 궁금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푸른나무님.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연휴가 마무리되고 내일부터는 새로이 활기차게 시작하는 5월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